봄바람이 불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사라진 향로 사건이 끝난 뒤 김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혜진 스님은 절을 떠났고 주지 스님은 어떻게든 향로를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벌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봄은 깊어지고 여름이 다가오는 길목이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길을 채웠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흘을 걸어 내려온 김도연과 윤설은 작은 장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약재를 거래하는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낯선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고 곳곳에서 낮은 목소리의 다툼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설이 작게 말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약재를 파는 상인들 사이로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뿌리 형태의 약재가 들려 있었고 모두 같은 것을 들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산삼이라고요?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속았수다. 진짜 산삼인 줄 알고 판 거라요. 그럼 이 약을 먹고 쓰러진 우리 아버지는 어쩌란 말이오?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도연은 조용히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약재상 앞에 놓인 약재를 손에 들어보았습니다. 뿌리의 형태는 산삼처럼 보였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색이 지나치게 균일했고 뿌리에 묻어 있어야 할 흙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약재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김도연이 약재상에게 물었습니다. 약재상은 놀란 듯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답해 주십시오. 김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약재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중간상한테서 산 거요. 나는 약재 갈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수다. 그저 산에서 캐왔다 하면 사다가 파는 장사꾼일 뿐이오다. 장씨가 산삼이라 했고 생김새도 그럴듯했수다. 나는 믿을 수밖에 없었수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얼굴은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어두운 데서만 거래했수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약재를 다시 살폈습니다. 뿌리의 형태는 하나같이 비슷했고 마치 같은 틀에서 찍어낸 것처럼 일정했습니다. 김도연은 약재를 코 가까이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산삼 특유의 향은 없었고 대신 값싼 풀뿌리에서 나는 흙내음이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산삼이 아닙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었습니다. 그럼 뭐란 말이오?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뿌리를 산삼처럼 가공한 것입니다. 김도연의 말에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약재 장사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로 몰랐수다. 나도 속은 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약재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김도연은 윤설을 돌아보았습니다. 윤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사람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윤설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김도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약재가 이 마을에만 도는 게 아니라 옆 고을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약재였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형태도 같고 색도 같았답니다. 김도연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마을이 아니라 여러 마을에 같은 약재가 퍼졌다는 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유통망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약재 장사꾼에게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김도연은 다시 약재 장사꾼을 찾아갔습니다. 장사꾼은 여전히 장터 한쪽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지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장사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중간상 장 씨는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한 달쯤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날 찾아왔수다. 어떻게 당신을 알았습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수다. 내가 약재를 판매하는 장사꾼인 줄은 벌써 알고 있더라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간상은 미리 약재 장사꾼을 조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기의 수법이었습니다.
당신처럼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골라 접근한 것입니다.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그 약재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없었수다. 늘 밤에만 만났고 혼자 왔수다. 약재의 양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번에 10뿌리씩 3번 받았수다. 김도연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산에서 직접 캐서 가져올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형태가 일정하다는 것은 누군가 일부러 만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중간상이 약재를 어디서 받았는지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었수다. 말을 아끼더니 딱 한 번 북쪽 산골에서 왔다고만 했수다. 김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북쪽 산골, 그곳에서 약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중간상이 받아 여러 마을로 퍼뜨렸다는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북쪽 산골로 가서 약재를 만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북쪽 산골이라면 위치가 분명치 않을 텐데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틀을 걸어 북쪽 산골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작고 외졌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약초를 캐는 일을 했습니다. 김도연은 먼저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윤설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약초를 다루는 분이 계실까요?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막 근처에 사는 사내가 약초 일을 합니다. 요즘 들어 밤낮으로 뭔가 만들고 있다더군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에 들어서자 중년의 여인이 반겼습니다. 손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막걸리 한 사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이 근처에 약초를 다루는 사람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 안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입니다만 요즘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김도연은 막걸리를 받아들고 주막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안쪽 구석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술을 마시고 있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톱 밑에 약초즙이 검게 배어 있었고 소매 끝에는 풀뿌리를 다듬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김도연을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품에서 약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남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약재를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형태가 지나치게 일정합니다. 뿌리 끝이 모두 같은 각도로 잘려 있지요. 자연에서 자란 게 아니라 칼로 다듬은 흔적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 산삼이 아닌 다른 풀뿌리를 삶아 말린 냄새입니다. 김도연은 남자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손톱 밑에 같은 색이 배어 있습니다. 소매에도 풀뿌리를 다듬은 흔적이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손을 보더니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남자는 한참을 버티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김도연은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남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병들었고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찾아왔고 값싼 풀뿌리를 산삼처럼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재를 만들면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약재를 만들었고 누군가 그것을 가져가 약재 장사꾼에게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일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전체를 알지 못한 채 사기는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 다시 온다고 했습니까? 모릅니다. 다만 약재를 만들면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약재를 만드는 사람,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 그리고 약재 장사꾼 모두가 각자의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전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약재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야 했습니다. 김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김도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윤설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돌아보다 남자의 집을 찾아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김도연 곁에 섰습니다. 도연나리, 윤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아이가 둘 있었는데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부엌을 보니 먹을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설은 말없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안타까움이 스쳤고 김도연은 잠시 침묵한 뒤 남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되었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김도연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 약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당신이 가진 것으로 보상하십시오.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도연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김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윤설과 함께 주막을 나섰습니다. 윤설이 그의 곁에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약재를 운반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연결한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김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약재를 만든 남자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장사꾼도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약재를 운반한 사람은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최근 이 마을을 자주 드나든 낯선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윤설은 고개를 끄덕이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도연은 주막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혹시 그 약재일로 오셨습니까?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 낯선 남자가 이 마을에 자주 왔습니다. 그는 밤에만 움직였고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그 남자의 생김새를 말씀해 주십시오. 키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왼쪽 뺨에 길게 난 흉터였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인 특징이 생겼습니다. 그 남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남쪽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큰 길을 따라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김도연은 노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설이 돌아왔을 때 김도연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흘을 걸어 남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장터가 큰 곳이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드나들었고 약재를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김도연은 장터를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왼쪽 뺨에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재를 파는 상인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자는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이 북쪽 산골에서 약재를 가져온 사람입니까?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북쪽 산골에서 만든 가짜 약재를 받아 약재 장사꾼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마을로 퍼졌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손을 품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순간 짧은 단검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비키시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장터가 순식간에 술렁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칼을 쓰면 더 불리해질 뿐입니다. 닥치시오! 남자가 소리치며
옆에 있던 짐수레를 발로 차 김도연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수레가 넘어지며 약재 자루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사방으로 흩어지자 남자는 그 틈을 타 장터 안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도연은 침착하게 그를 뒤쫓았습니다. 윤설도 멀지 않은 곳에서 남자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남자는 상인들 사이를 비집고 달렸습니다. 김도연은 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자의 움직임을 읽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터는 넓었지만 출구는 몇 곳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는 장터 뒤편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지만 그곳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자가 벽에 가로막혀 멈춰선 순간 김도연이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남자는 단검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칼로는 진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김도연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단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남자가 물었지만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떨어진 단검을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쪽 산골에서 들은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남자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운반만 했을 뿐입니다. 약재를 만든 것도 아니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옮겼을 뿐입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운반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북쪽 산골에 있던 그 사람은 당신이 먼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가짜 약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바로 당신이었다고요.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재 장사꾼에게는 장씨라는 이름으로 다가갔죠. 중간상인 것처럼 꾸며 의심을 피하려 했습니다. 김도연은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버티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계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돈을 조금만 내밀어도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북쪽 산골의 그 사람도 약재 장사꾼도 모두 제 손 안에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왜 그런 일을 꾸몄습니까? 남자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돈이었지요. 땀 흘리지 않고 벌 수 있는 길을 택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믿습니다. 산삼이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요.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전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기는 완성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김도연이 뒤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이 흉터 있는 남자를 포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김도연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관가로 넘겨야 합니다. 한 마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같은 짓을 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포박된 채 끌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무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기는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판을 짰고 각자에게 역할만 주었을 뿐이다. 아무도 전체를 보지 못했고 그것이 이 사기의 완성이었다. 그는 포박당에 끌려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산삼이라 불렸던 약재는 모두 거두어졌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언제나 약한 자들을 속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약재가 팔린 마을로 돌아왔을 때 쓰러졌던 노인은 깨어나 있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몸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약재 장사꾼은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나도 속았수다. 진짜 그런 줄 알았수다. 부디 용서해 주시오.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허탈해했습니다. 약재상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짜 산삼이라 믿고 팔았고 자신도 돈을 잃었습니다. 김도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탐욕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침묵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연은 약재 장사꾼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판 것은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장사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판 것은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장사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약재를 팔 때는 직접 살피고 출처부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장사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고두고 명심하겠수다. 이틀 후 노인의 집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북쪽 산골에서 약재를 만든 남자였습니다. 그는 노인의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놓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노인의 아들은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분노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졌던 노인이 침상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됐다.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도 살려고 한 것이다. 받아라. 노인의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도연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설이 그의 곁에 섰습니다. 저 사람이 직접 온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도연 나리께서 시키신 건가요?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윤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윤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김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겠지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남을 속이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약함입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강을 따라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초록빛이 짙어지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며칠을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잃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